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게 국감 기간에도 기재위의 소속이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 같긴 한데 이런 주장이죠.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근데 정부가 보통 직전 석 달 통계를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규제 지역을 정하는데 10월 15일은 9월 통계가 나오는 바로 당일이어서 9월 통계를 임의로 배제해버렸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3번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627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7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담 삼아 10월 17일 아마 대책 나오지 않을까. 11.7 대책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10월 15일 날 나왔어요. 11호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왜 땡겼지 이런 얘기를 막 농담 삼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15일 날 오후에 나와요. 9월 예. 통계가. 예.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버리고 8월 통계까지만 쓰는데 왜 그러냐. 9월 통계를 쓰면은 서울 전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이 있죠. 중랑이나 강북, 도봉, 금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예. 조정 지역으로 묶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9월 통계를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10월 15일 날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 이 사전 미리 이렇게 작전을 짰을 거예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는 풍선 효과 막기 위해 가지고 서울 전역을 다 묶자. 그러니까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예. 다 이렇게 다 묶어버리자라고 이제 미리 작전을 짰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게 9월 통계까지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질 수 있다.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만약에 풍선 효과가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다 묶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통계를 배제하면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대출 제한되죠. 그리고 뭐 집값 영향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까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권의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주택법 위반입니다. 주택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신당에서는 이걸 지금 원고를 갖다가 오늘부터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집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와르르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이걸 건드리는 순간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뭐냐, 이게 3대 악재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망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서울을 내년에 서울 성적표에 따라서 운명이 다 결정되는데 정청래의 운명도 민주당의 운명도 장동혁의 운명도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 못 이기면 좀 문제입니다. 끝나는 거죠. 네. 왜 다 서울만 보고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요. 가능만 하다면. 일단 뭐 왜냐면 일자리도 서울에 많고 그렇죠. 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서울 지상주의 이런 걸 떠나서 예. 근데 지금 토호제로 딱 해놨죠. 토호제가 뭐냐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를 데려다 그냥 붕대로 똘똘 말아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힐링인가요? 뭐예요? 예전에 무슨 뚱나본가요? 필리핀에 있잖아요. 뭐 손을 썩 댔더니 이러면서 나았다 그러잖아요. 예. 뚱나본가? 하여튼 이름이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30년 전의 일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 주부청이다. 아니 집 살 때 보면 사실 남편들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막 남편들이 난리를 쳐요. 저 새끼 뭐 배추 다 이파리를 뜯어버릴까 이러는데 집 살 때 보면 별로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안 나와. 다 여성들이 아내분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집을 장만하는 정말 절묘한 아이디어 갭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돈을 50억을 어떻게 모아요? 이상경 차관처럼. 그죠? 저는 현금으로 살 수는 없죠. 이상경 대출 전 제한도 차관처럼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갭 투자해가지고 다른 집에서 이제 전세 안고 샀다가 다른 동네에서 전세 살고 있다가 이제 돈 좀 모아서 전세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기다려서 재건축 되면 이제 노후 투자 되는 거고 이제 말 그대로 이 투자를 잘했다 똘똘한 채가 되는 거죠. 자, 주부청들이요 지금 완전 히 개빡쳤어요.
이게 주부청? 예. 주부층. 네, 주부층. 주부층이 한 15% 돼요. 근데 15%가 유권자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가 됐거든. 주부층이 다 빠져나갔어. 세 번째 MZ세대. MZ세대는 완전 내로남불이야. 아니 이찬진 이 사람 뭐야. 대통령 깐부라며 차지훈, 조원철 3대 깐부 있잖아요. 이찬진까지. 왜 이러는 거야. 깐부면 깐부 치킨 먹든지 이런 건데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잖아요. 예.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도로 투자하는 거예요. 도로는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 난이도예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 그 띠틀 알잖아요. 띠틀 안마. 예. 안마를 한 10바퀴 돌아야 돼요. 퉁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도 투자군요. 이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저도 그 도로 사시는 분을 직접 그러니까 본 이제 적은 뭐 없어요. 논사고 밖까지는 돼. 예. 근데 도로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도로에 봉천동에 봉다리 거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 뻥튀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 MZ세대로서는 정말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시고 내로남불. 그러니까 여기서 3대 악재로 이건 뭐 우리 천하람 의원이 열받게 돼 있어. 본인도 지금 MZ세대 아닌가요? MZ세대죠. 천하람이죠. 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이게 이미 분노를 완전히 그냥 불을 지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 불가다. 예. 그 어제 천하람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전 이 얘기가 좀 재밌던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이쪽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잖아요. 당연하죠. 그 강북 쪽에. 서울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근데 여기에도 소송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곳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천 의원 덕분에 우리 지역이 빠지면.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 내가 밥을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1호 대책 나왔을 때 미리 예측이 됐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정 지역도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중랑, 강북, 도봉 이런 지역들은 조정 지역 단계가 있는데 조정 지역, 투기, 과열, 투기 지역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네. 한꺼번에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둥절하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늘 규제의 대상이었다 보니까 우리는 뭐 늘 당해왔어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11호 대책하고 나가지고 이쪽은 현금 부자들이 이제 집을 사는 그게 많아지고 여기는 완전 거래절벽이다. 예. 노도강, 금강구는. 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이 옆에서 맛있게 먹는 거 보고는 자기 보고 돈을 내라 그러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자기는 먹지도 않았는데 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 노도강, 금강구 지역 주민들일 것이고 근데 여기가 그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민주당이다. 의원들 지역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천하람 원내대표 그 말 자체가 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 잘한다 이번에 11호 대책 좀 어떻게 좀 해봐 다시 돌려줘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나서지는 못하지만 천하람 의원을 응원을 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지금 MZ세대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더 많이 분노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미국 증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한때 4천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부도 약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다. 위험하죠.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왜냐하면 20대 30대가 주식이 하락하면 막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이야. 비트코인 2030 그렇죠. 세대는 예. 지금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지금 흔들흔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산 폭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뭐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 올라가겠지 뭐 이제 천장 뚫리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차피 위험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내생 변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외생 변수 이거 경제 시그널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외생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 지금 보세요. 외생 변수가 뭐냐? 내생 변수는 자 법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은 주식 시장의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겠지. 아니야.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요. 지금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특히 고환율. 예. 이것 고환율. 자체가 그다음에 지금 자산 폭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외생 변수,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 S&P 500, 또 나스닥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제도 코스피 5천을 목표를 걸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뭐 기분 좋게 그냥 만 이렇게 하지 왜 5천만 하겠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위험하냐? 주식 시장에 가장 많이 지금 머리를 박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40대 영포티. 영포티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40대는 다른 투자 수단이 없어요. 왜? 부동산은 내 집 정도 장만이 가능해. 40대 영포티는 빚 얻어가지고. 근데 두 채, 세 채는 안 되잖아. 어렵잖아요. 이거는 많은 이제 이 고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들 모르는 주식 대박 터뜨려가지고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려. 코스피가 이렇게 쫙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이 영포티가 아니 뭐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박이거든요.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 박탈. 아니 5천 된다더니 4천도 안 되네? 그렇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그렇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대로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역주행을 해버린다. 3,500이 된다면 이건 더 가중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정부와 여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계해야 되는 건 영포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그 주식 비투하라고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뭐 이런 얘기죠. 권대영 부위원장인데 예. 이분이 이제 사실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 6억 이하 대출 그 627 대책 그거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것 금융위. 때문에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부위원장이 된 사람인데 네. 부동산 대출은 하지 마라. 그건 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 대출은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 얼마든지 대출 받아서 해라라고 이제 사실상 권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뭐 비즈니스 하는 것에서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걸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따져봤을 때 사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이 오히려 덜 위험하다 그래요. 주식 대출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은 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요거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 당국자가 이런 식으로 비투를 권유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뭘까요? 이게 국정 목표를 주가 지수하고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주가 지수가 국정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주식 시세와 정권의 운명을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걸어놓은 것 같은 예. 이런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권대영 부위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주 민감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유튜브 나가지 말아야 돼요. 왜? 이상경, 조원철 다 지금 유튜브에서 설화가 생겼잖아요. 예. 아니, 이분은 뭐 라디오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여튼 라디오도 안 된다는 라디오도 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굳이 나갈 거면 정치 시그널 예.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들이 수천억 원이라 수조 원을 가진 워렌 버핏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뭐라고 이야기했냐? 10년 정도 수익률 중에서 주식만큼 되는 그런 투자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께 말씀드렸지만 10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집 살 때 되면 이거 주식 팔아가지고 좀 돈 보태야 되고, 또 자식 시집 장가 가면은 또 이거 깨서 좀 돈 보태야 되고, 그렇죠. 차 바꾼다고 와이프가 아이고 차가 고장나서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그러면 빨리 그 깨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큰일 나요. 네. 그런 돈인데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이나 이런 건 안전 자산이고 채권은. 근데 위험 자산을 10년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매를 버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근무고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일을 하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퇴근 시간 뭐 야근해야 되면 야근 조금 하고 이렇게 지문 인식해서 찍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